서울 외곽 낡은 단층 건물 앞에 서 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 몰랐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던 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끔찍한 배신과 그 속에서 지켜낸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무공훈장을 받으셨지만 전쟁터에서 지뢰사고를 당하신 후 한쪽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시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전전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셔서도 제 숙제를 봐주시던 아버지의 거칠었던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은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지붕은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하기 그지없는 건물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버지의 건물은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대의 황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연일 찾아와 매입을 제안했고 개발업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 준혁과 시댁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제가 본 남편과 시댁의 모습이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심어놓았던 겁니다. 준혁은 겉으로는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중견 직원이었고 집에서도 아이를 잘 돌보는 다정한 아빠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품 가방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고급 외제차가 지나갈 때마다 한숨을 쉬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늘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훈이, 이제 막 돌이 지난 예쁜 아기였습니다. 출산 후 육아로 지쳐가던 저에게 시어머니 윤 여사가 손주를 돌보겠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틈틈이 제 아버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연희야, 내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니? 혹시 병원은 자주 다니시니? 사돈어른께서 사시는 집이 어디라고 했지? 요즘 그쪽 땅값이 어떻다던데?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 더 있니?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거? 겉으로는 사돈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월의 어느 새벽, 저는 지훈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때문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깨어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그 땅이 곧 터진단다. 재개발 보상금만 최소 500억이야. 내 장인어른 혼자 그 돈을 다 가질 순 없지.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인어른께서 쉽게 재산을 넘기실 것 같지 않은데요. 바보야, 내 아들놈을 이용하는 거지. 지훈이가 유일한 손자잖니. 그 늙은이가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장인어른 집에 자주 가서 효도하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유산 상속 얘기를 꺼내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니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게 정말 현실인가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노인네가 딴 생각을 하면 어쩌지? 혹시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쓴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거야. 지금 장인어른 나이가 70이 넘었잖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야. 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걔가 생각보다 똑똑해요.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류나 인감 얘기는 꺼내지 마. 괜히 꼬투리 잡으면 연희가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일단은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가면서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해. 장인어른 다리도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꼬드기면 되지.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재산 얘기도 나올 거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만약 장인어른께서 끝까지 거부하시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야. 방법은 많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았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7년 동안 며느리로 섬겼던 시어머니가 이런 파렴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 하나뿐인 아들, 겨우 돌이 지난 지훈이를 이런 더러운 음모에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평생 재산을 그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유일한 자산을 훔치려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준혁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태어난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시어머니와 준혁은 거의 매일 밤 늦게 만나 음모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음모를 듣는 것도 낮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화하는 것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3월 초순의 어느 화요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이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급히 챙겨 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중요한 서류들, 통장, 인감 등을 모두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잠든 지훈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준혁이나 시어머니가 미리 돌아와서 저를 막으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댁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아버지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딸과 손주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연희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지훈이는 왜 데리고 왔어?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한 파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늙은이 재산이 최소 500억이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지훈이를 이용해서 환심을 사고 재산을 넘기게 만들어야 해. 만약 거부하면 법적으로라도 강제로 빼앗아야지. 녹음이 끝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 저는 그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전쟁터에서도 굴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자신의 사위와 사돈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연희야, 잘했다. 내가 용기 내서 나와준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살았다간 너와 지훈이가 위험해질 뻔했어. 그날 밤 저희 부녀는 밤새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셨고 저도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연희야, 어디 갔니? 지훈이는 괜찮은 거니? 당장 집으로 돌아와 무슨 일인지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녹음 파일들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음모입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손자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네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는 즉시 내용 증명을 준비했고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법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열람 제한을 신청하고 금융거래도 모두 동결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 직접 아버지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연희 좀 보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나 합시다. 아버지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준혁 씨, 돌아가세요. 우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대화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할 기회를 오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제 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민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당장 문 열어. 내가 감히 어디 도망을 쳐. 지훈이는 내 손주야. 할머니가 손주를 볼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문을 여시려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패륜적인지 다 알려버릴 거야. 딸이 시댁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효도는커녕 시어머니를 모함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그리고 그 재산도 가만 안 둘 거야. 지훈이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 저는 무서웠지만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윤 여사,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협박입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권 운운하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 마음입니다. 당신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준혁과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고 때로는 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았던 한 사람, 민호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민호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사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저와 헤어진 후 독립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연락을 한 걸까요? 민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는 지금 성공한 부동산 자산가가 되어 있었고 우연히 아버지 건물이 있는 재개발 지역의 투자 정보를 검토하다가 아버지 성함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연희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했습니다. 부동산 분쟁 사건을 많이 다뤄봤고 좋은 변호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 연인이 갑자기 나타나 도와주겠다니 의도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민호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가족한테 재산 문제로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연희 씨 상황이 남일 같지 않네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호는 자신이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가족법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준혁의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준혁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준혁은 지난 2년 동안 회사 계좌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고 그 돈을 시어머니와 함께 주식과 도박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주식 거래 기록, 그리고 준혁과 시어머니가 나눈 문자 메시지들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준혁과 시어머니를 재산 편취 음모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일주일 후 준혁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4월 중순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측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고 반대편에는 준혁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횡령 증거, 협박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것이 준혁과 시어머니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준혁은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단지 가족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장인어른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혹시 모를 사기나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증거들은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 겁니까?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늙은이 재산을 무조건 가로채야 해. 손주를 이용해서라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법정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준혁과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상계소. 준혁 씨, 윤 여사 회사 공금 횡령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준혁은 제게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연희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지훈이 아빠라는 것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면 벌을 받을 거야. 가족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파멸시킨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탐욕이 당신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경찰은 준혁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 안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준혁은 횡령죄로 징역 3년, 재산 편취 미수로 추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지훈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주어졌고 준혁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아버지와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지훈이는 제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연희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만약 내가 그날 밤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평생 일구신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호도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혁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와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준 민호도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지의 땅에 대한 재개발 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예상보다 더 많은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의 일부를 참전 용사복지단체에 기부하셨고 일부는 제 이름으로 신탁을 만들어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연희야, 이 돈은 내가 지훈이를 잘 키우는 데 쓰렴. 그리고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해라. 아직 점잖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고생하셨지만 끝까지 당신의 재산을 지키셨고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 제가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만약 제가 그들의 음모를 모른 척했다면 아버지는 평생의 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겼을 것이고 저와 지훈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두렵더라도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은 결국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준혁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자유도 모두 잃어버렸죠.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다면, 만약 그들이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와 지훈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민호도 방문해서 지훈이와 놀아주고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는 좋은 친구이자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은인입니다. 지훈이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훈이가 다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해줄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매일 아침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십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사신 분이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끔 준혁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가 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이고 저는 앞만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시어머니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때로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의 음모를 엿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아버지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강남 재개발 황금 땅을 노린 시댁의 음모를 막아내고 아버지와 제 아들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정직과 용기는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요.